장무기가 물러나자마자 제일 먼저 가짜 사활용에게 달려든 것은 역시나 성질 급한 장봉용두였다. 장봉용두는 두말할 것 없이 가짜 사활용의 멱살을 움켜잡기 무섭게 뺨따기를 때리기 시작했다. 내공을 실어 때리지는 않았지만 순식간에 7, 8대나 뺨따기를 얻어맞은 가짜 사활용의 양볼은 시뻘겋게 부풀어 올랐다. 가짜 사활용은 이대로 있으면 죽겠다 싶었는지 필사적으로 장봉용두의 손을 두 손으로 잡으며 진우량이 시킨 일이라고 고래고래 소리쳤다. 곁에서 그 말을 들은 집법장로가 퍼뜩 짚히는 게 있었는지 황급히 좌우를 돌아보면서 진우량을 찾으라고 호통쳤다. 그러나 눈치 빠른 진우량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오늘 하루 이놈 저놈한테 수모를 당하면서도 화를 풀 길이 없었던 장봉용두는 지금 이 순간 자기 손에 멱살 잡혀있는 가짜 사활용이 고마웠다. 그는 또다시 손을 치켜들고 가짜 사활용의 뺨따기를 사정없이 후려갈겼다. 곁에서 지켜보던 집법장로가 장봉용두의 손을 막으며 말했다. 아우님, 이놈을 홧김에 때려 죽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하네. 장봉용두도 뭐가 중요한지는 아는 사람이라 집법장로의 말을 듣고는 더 이상 가짜 사활용에게 손찌검하지 않고 잡고 있던 멱살을 놔줬다. 장봉용두가 진정된 것을 보고는 집법장로는 황금색 경삼을 입은 여인에게 몸을 돌려 두 주먹을 맞잡아 흔들면서 공손한 태도로 감사를 표했다. 집법장로가 황금색 경삼을 입은 여인에게 이름을 물었으나 그녀는 끝내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대신 함께 온 어린 소녀를 가리키며 이 소녀를 모르겠냐고 집법장로에게 물었다. 그 말을 듣고 집법장로를 비롯한 개방 사람들이 소녀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 어린 소녀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 전공장로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 아가씨 생김새가 사방주 부인을 좀 닮았는데. 황금색 경삼을 입은 여인이 미소 지으며 그 말을 받았다. 바로 보셨습니다. 이 아가씨가 바로 사활용 방주님의 외동딸인 사홍석입니다. 사방주께서 임종하실 때 부인에게 타구봉을 내어주시면서 홍석 아가씨를 데리고 저를 찾아가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반드시 복수해서 당신의 한을 풀어달라고 말입니다. 방주 사활용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개방 사람들은 놀라움과 비통에 잠겼다. 그때 전공장로가 떨리는 목소리로 방주 사활용이 어떻게 죽었냐고 물었다. 황금색 경삼을 입은 여인이 길게 한숨을 쉬며 전공장로에게 말했다. 사방주님은 혼원병력수 성곤의 손에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그 말에 누구보다 놀란 사람은 장무기였다. 장무기는 광명정에서 성곤의 시체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물론 소림사가 광명정에서 물러날 때 성곤의 시체가 없어져 한동안 소란이 있었지만 여태껏 성곤이 살아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해본 적 없었다. 장무기는 황금색 경삼을 입은 여인에게 사활용이 언제 죽었는지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2달쯤 지났다고 했다. 사활용의 부인으로부터 사건의 경위를 전해들었다는 그녀가 그날의 일을 전해줬다. 개방대대로 방주들에게 전해 내려온 절기는 항룡시 8장이었다. 그러나 항룡시 8장은 애당초 18초식이 아니라 28초식이었다. 그러던 것이 전대방주 소봉이 번거롭고 별로 쓸모가 없는 부분을 과감히 줄여버리고 또 비슷한 초식을 융화시켜 항룡시 8장으로 만든 것이다. 당시 소봉은 세상을 뒤덮을 만한 무공 실력을 갖춘 불세출의 영웅이었다. 그는 당시 개방을 천하의 으뜸가는 방해로 성장시키고 강호 무림계의 그 명성을 드날리게 했다. 하지만 그의 출생 내력이 밝혀지면서 개방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소봉이 개방 방주로 있던 시기는 송나라 때였는데 당시 송나라의 숙적이 거란족이었다. 그리고 소봉은 그런 거란족의 후예였다. 개방을 떠난 소봉은 의형제였던 대리국 왕세자 다녀와 소림사 승려 출신의 허죽에게 항룡시 8장을 전수하게 된다. 그리고 소봉이 비참하게 죽은 후 허죽은 항룡시 8장을 다시 개방 측에 전해주었다. 남송 마렵 방주 자리를 이어받은 야율제는 장인 곽정에게서 항룡시 8장을 전수받게 된다. 그러나 야율제 이후 개방의 후임 방주 중 누구도 온전히 항룡시 8장을 익히는 자가 없었다. 야율제 이후 기껏해야 14초식이 한계가 되고 말았다. 그러다 사활용대에 이르러서는 고작 12초식을 익히는 게 전부였다. 사활용은 20여 년 전 이나마도 부족한 내력을 억지로 끌어올려 무리하게 수련하다
결국 주화인마에 빠져 상반신이 마비되는 바람에 두 팔을 쓰지 못하고 불구자가 되고 말았다. 그때부터 사화룡은 부인을 데리고 심산유곡을 헤매면서 치료에 필요한 영약을 찾아다녔다. 2달 전 웬 늙은이가 사화룡을 찾아와 싸움을 걸었다고 한다. 당시 사화룡은 두 팔의 마비 증세가 이미 완치에 가까울 정도로 회복된 상태였다. 그리고 항룡시 8장 가운데 12번째 진전을 터득한 상태여서 그의 무공은 이미 강호 16급 고수였다. 다만 오랜 주화인마로 체내의 공력을 많이 소진한 상태였다. 그날 격전 끝에 그 늙은이는 피를 토하고 달아났다. 그러나 사화룡 역시 그자의 장력에 당해 내상을 입었다. 사화룡은 주화인마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강적을 만나 사력을 다해 싸우느라 이미 탈진한 상태였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적의 장력에 당해 내상까지 입었으니 그 상처를 회복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 늙은이는 사흘 후면 내상을 치료하고 다시 찾아오리라고 사화룡은 예상했다. 그는 아내를 불러 뒷일을 당부하면서 부인에게 그 늙은이의 이름은 혼원병력수 성곤이라고 말했다. 곁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사홍석이 당시의 상황을 떠올렸는지 갑자기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전공장로는 소매자락으로 그런 사홍석의 눈물을 닦아주며 어머니는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사홍석이 훌쩍이면서 황금색 경삼을 입은 여인을 가리키면서 대꾸했다. 엄마는 저 양언니 댁에서 다친 데를 치료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그제야 황금색 경삼을 입은 여인의 성이 양씨라는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아직도 그녀의 출신 내력이나 거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추측해낼 수가 없었다. 황금색 경삼을 입은 여인의 말로는 사홍석을 데리고 도망쳐온 사화룡 부인 역시 성곤의 일장을 맞은 상태였다고 했다. 사부인은 상처가 깊었지만 사홍석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머나먼 길을 급하게 달려서 황금색 경삼을 입은 여인의 집으로 갔다고 한다. 도착 당시 워낙 위급한 상태여서 치료를 하고 있지만 다시 예전처럼 완쾌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했다. 집법장로가 이를 갈아붙이며 도대체 성곤과 무슨 원한이 있기에 그런 살수를 쓴 것이냐며 화를 냈다. 그러나 사화룡의 유언을 전한 사부인의 말에 따르면 사화룡과 성곤은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했다. 그러니 원한 맺을 일도 없었던 것이다. 그 때문에 사화룡은 눈을 감을 때까지 까닭도 모르는 죽음에 한을 품었다고 했다. 곁에서 말 한마디 없이 잠자코 듣기만 하던 장바룡두가 벼랑간 허리춤에서 칼을 쓱 뽑아들고 가짜 사화룡의 목덜미를 겨누며 살기어린 표정으로 물었다. 너는 누구냐? 어떤 이유로 감히 대담하게도 사방주 흉내를 내느냐? 솔직하게 답하지 않으면 그 목을 베어버릴 것이다. 장바룡두의 서슬 시퍼런 칼이 목에 들어오자 가짜 사화룡은 벌벌 떨며 입을 열었다. 저는 유호라고 합니다. 원래는 산서성 해연 난석강 산체에서 산적 노릇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산 밑에서 강도질을 한다는 게 그만 진우량 장로한테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분 말고도 진장로의 스승 되시는 분도 함께 있었습니다. 유호의 말을 듣고 장무기가 끼어들었다. 진장로의 사부가 누구라고 하던가? 그러자 유호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고 비쩍 마른 노승인데 무공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법명을 뭐라고 부르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다 잊어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던 집법장로가 말문을 열었다. 진우량은 원래 소림파 출신으로 그 사부는 소림사 고승이지. 법명이 원진이라 하던데 벌써 원적한 지 오래됐소. 그런데 그놈한테 무슨 사부가 또 있단 말인가? 그 말을 듣고 장무기가 얼른 말했다. 원진은 바로 혼원병력수 성곤이 소림사에 들어가 얻은 가짜 법명입니다. 그리곤 성곤이 오래전부터 원진이란 가명으로 소림사에 섞여 들어가 소림의 신승공견대사의 제자가 된 일부터 광명정을 기습한 일과 광명정 포위 공격이 있던 날 은야왕에게 죽었는데 그 후 시체가 사라진 일까지 모두 간략하게나마 들려주었다. 그 얘기를 듣자 장바룡두가 신중하게 자기 생각을 밝혔다. 아마도 성곤이란 놈은 광명정 일전에서 죽지 않은 모양이오. 그러면서 장바룡두가 또다시 유호를 다그쳐 물었다. 진우량과 성곤을 만난 뒤에 어떻게 했느냐? 유호의 말에 따르면 그날 유호는 진우량에게 얻어맞고 그 손에 죽을 처지에 놓였다고 했다.
그런데 진우량이 갑자기 유호의 생김새를 이리저리 뜯어보더니 자기 스승한테 이렇게 말했다. 사부님, 이 산적놈의 얼굴이 엊그제 본 그자와 아주 많이 닮았군요. 진우량은 그 길로 유호를 데리고 하산해 인근 고을 해연으로 향했다. 객점 하나를 잡고 투숙한 후 진우량은 석고에 물감을 반죽해서 유호의 납작코에 덧붙여 콧날을 세우더니 하얀 가발까지 사다 씌웠다. 그런 다음 이리저리 매만지니 어느새 유호의 얼굴은 사활용이 되어 있었다. 유호를 변장시킨 진우량은 유호를 데리고 개방 총단을 찾아 나서고 성고는 어디론가 홀로 떠나버렸다. 유호는 울면서 빌었다. 어르신네들, 저는 꼼짝 못하고 진장로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인이 비록 천한 놈이지만 하나뿐인 목숨을 진장로가 쥐고 있으니 어쩌겠습니까? 소인도 집에 80 노모가 살아계십니다. 이 한 목숨 가련히 여겨 살려주십시오. 유호는 무릎 꿇고 엎드려 쉴 새 없이 땅바닥에 이마를 찍었다. 사활용은 치료를 목적으로 개방을 떠나기 전 개방의 모든 업무를 전공장로와 집법장로, 그리고 장봉용두와 장발용두 네 사람에게 맡겨 공동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들 네 사람의 원로는 서로 파벌을 조성해 대립했고 개방의 중추를 이루는 양대 세력인 오이파와 정이파마저 갈등이 심해지는 바람에 개방은 차츰 분열과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런 개방에 진우량의 조종을 받는 가짜 방주가 느닷없이 나타나 분열된 개방 세력을 다시 끌어모아 장악하기에 이른 것이다. 사실 20, 30대 젊은 나이의 개방 제자들은 한 번도 방주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전공장로와 집법장로 이하 모든 원로 역시 사활용과 헤어진 지 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터라 가짜 방주가 나타났을 때 겉모습이 예전과 비슷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누가 대담하게 개방의 방주를 사칭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는가. 기막힌 사연을 다 듣고 나서 전공장로가 이를 뿌드득 갈아붙였다. 이제 보니 성공과 진우량 그 두 놈이 중원 천하를 독차지하겠다는 망상으로 사방주를 살해한 것이군. 이런 좀도둑을 개방의 꼭두각시로 내세워놓고 배후에서 조종해서 명교와 소림, 무당, 아미까지 손에 넣으려 하다니. 헌데 송청서는 어디 있나? 그러고 보니 과연 송청서가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 시선이 모두 가짜 사활용과 황금색 경삼을 입은 여인에게 쏠린 틈에 빠져나간 모양이었다. 전공장로는 황금색 경삼을 입은 여인에게 머리 숙여 감사를 표했다. 그러자 황금색 경삼을 입은 여인은 담담하게 웃으며 사홍석을 부탁했다. 그러고는 개방 원로들에게 일일이 허리 굽혀 인사하고는 몸을 훌쩍 날려 대청 지붕 위로 올라갔다. 모두가 황금색 경삼을 입은 여인을 부르니 마치 그것이 신호인양 흑백 옷을 입은 8명의 여인들이 일제히 몸을 날려 지붕 위로 올라섰다. 이윽고 칠향금과 퉁소의 합주가 길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삽시간에 바람을 타고 합주 소리가 멀어져 갔다. 소리의 여우는 아직도 귓결에 남았으나 그들의 그림자는 이미 보이지 않았다. 사실 지금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신조대엽 양과와 고묘파 전인 소용녀 부부의 혈육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전공장로가 어린 사홍석의 손을 잡고 장무기에게 다가왔다. 장교주, 잠시 안으로 드셔서 말씀 좀 나누시지요. 장무기는 사양치 않고 전공장로를 따라 대청 안으로 들어갔다. 대청 안에는 장무기와 주지학이 나란히 앉고 그 맞은편에 개방 원로들이 마주 앉았다. 그 자리에서 개방은 인질로 잡고 있던 할리마를 풀어줬다. 그리고 앞으로 명교와 협력해서 원나라에 대항하기로 했으며 사손을 찾는 일도 도와주기로 약속했다. 그렇게 명교와 개방 사이에 오해를 풀고 우정을 다진 장무기는 다음날 주지학과 할리마를 데리고 노룡진을 떠났다. 장무기 일행이 향하는 곳은 대도였다. 사손이 개방 제자들을 죽이고 탈출하던 날 장무기를 유인한 불꽃 표시는 명교 신도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것이었다. 거기다 남겨진 불꽃 표시를 봤을 때 깊은 내공의 소유자가 남긴 것이 틀림없었다. 장무기는 그 불꽃 표시를 남긴 것이 성곤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 성곤이 오래전부터 여양왕을 도왔고 농류산장에서 조민을 도운 적도 있었기 때문에 대도에 가면 성곤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장무기 일행은 낮에는 말을 달리고 밤에는 인근 마을에 들려 객점에 묵었다. 장무기는 저녁을 먹고
주지학의 혈도를 추나술로 주물러 주었다. 해열 수법이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니었으나 혈도를 지킨 지 오랜 시간이 지난 데다 장무기가 열심히 주물러준 덕분에 혈맥의 운행이 제대로 돌기 시작했다. 혈도가 풀리지 않으면 어쩌나 싶어 진땀을 흘리던 장무기는 주지학의 혈도가 풀리자 안심이 되면서도 속으로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분명 개방 장로들 솜씨는 아닌데 대체 누구에게 혈도를 찍혔을까? 장무기가 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주지학에게 물으니 그녀는 자기 혈도를 찍은 사람의 생김새가 유호가 말한 성곤 같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장무기는 다시 한번 성곤을 떠올리며 이를 갈았다. 며칠 후 장무기 일행은 날이 저물 무렵 대도에 도착했다. 이날은 정월 초하루였는데 도성안은 새해를 맞이한다고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길을 청소하고 집마다 대문 앞에 향탁을 내놓았다. 장무기 일행은 객점에 투숙해서 심부름꾼을 불러 물었다. 도성안에 무슨 큰일이라도 생겼나? 그러자 심부름꾼이 손사래를 치면서 말했다. 손님들은 먼 데서 오시느라 모르고 계시는군요. 내일이 바로 대유황성 아닙니까? 장무기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대유황성이라니 그게 뭔가? 그러자 심부름꾼이 신나서 말했다. 1년에 한 차례씩 황제 폐하께서 친히 도성 길거리에 행차하시는 날이랍니다. 그러면서 이 행사가 얼마나 웅장하고 볼거리가 많은지 한참을 떠들었다. 곁에서 한리마가 참다 못해 버럭 화를 내며 꾸짖었다. 오랑캐 황제가 뭐 좋다고 자랑스레 떠드는 것이냐? 부끄러움도 모르는 매국노 같은 놈. 그러자 심부름꾼이 두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한리마를 손가락질하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단 말이오? 그건 반역이오. 당신 죽고 싶어 환장했소? 한리마는 더 참지 못하고 주먹을 치켜들었다. 그때 곁에서 가만히 지켜보던 주지학이 먼저 손을 내뻗어 심부름꾼의 혈도를 찍어 기절시켰다. 장무기는 얼른 방바닥에 쓰러진 심부름꾼을 침대 밑바닥으로 걷어차 넣었다. 밑에서 심부름꾼을 찾는 소리가 들렸지만 세 사람은 모른 척 시치미를 떼고 그날 밤을 보냈다. 장무기 일행은 다음날 이른 아침부터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깼다. 창문가에 다가서서 보니 어느새 길거리에는 새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 북쪽을 향해 몰려가고 있었다. 그때 주지학이 창문가로 다가오며 함께 나가서 구경하자고 했다. 세 사람은 시골뜨기로 변장하고 객점을 나와 사람들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그러고는 구경하기 좋은 장소를 발견하고 자리를 잡았다. 자리 잡은 지 얼마 안 있어 징두드리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행사가 시작된 것이다. 장무기는 그 모습을 보고 대도에 사는 백성들과 지방 백성들은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백성들이 황제 폐하께서 납신다고 일제히 소리 맞춰 함성을 질렀다. 한리마가 낮은 목소리로 장무기 귀에 속삭여 물었다. 교주님, 제가 지금 저 오랑캐 황제를 덮쳐들어 단칼에 베어 죽이면 어떨까요? 그러자 장무기가 고개를 내저으며 말했다. 몽골 황제 신변을 애워싼 저 호위대 중에는 고수들이 적지 않아 자네 힘으로는 힘들 걸세. 아무래도 내가 직접 나서야 할 것 같군. 이때 장무기 왼쪽에서 누군가 불쑥 말을 던져왔다. 그건 안 됩니다. 장무기와 주지학, 한리마셋은 모두 가슴이 철렁했다. 그들이 함께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거기에는 약장수로 변장한 팽영옥이 서 있었다. 팽영옥은 여기는 이야기를 나누기에 좋은 곳이 못 된다며 일행과 함께 객점으로 돌아갔다. 팽영옥은 장무기와 헤어진 이후 명교 의병들의 활약에 대해 설명했다. 상황 설명이 다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한리마가 따지듯 물었다. 팽대사님, 아까 왜 우리가 황제를 죽이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팽영옥이 답했다. 지금 황제는 어리석은 폭군일세. 그렇기에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지. 그런데 어떻게 그런 훌륭한 조력자를 죽여 없앤단 말인가? 그러자 한리마가 두 눈을 휘둥그레 뜨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다. 아우님, 근년에 들어 우리 명교 의병들이 전국 각처에서 일어나 관군들에게 연전연승하고 있네. 자네가 말해보시게. 농사짓던 백성들이 모인 오합지졸로 진짜 천하를 누비며 정복 전쟁을 펼치던 몽골정 예병들과 싸워 이겼다고 생각하는가? 아닐세. 우리는 진짜 몽골 정예병들과는 싸워본 적도 없네. 지금 우리가 전국 각처에서 연전연승하는 이유는
저 어리석고 욕심 많은 황제가 뛰어난 인재를 등용해서 쓰지 않은 덕분이네. 여양왕 착한 태무르만 해도 그렇지 않은가. 그자는 용병술에 아주 뛰어난 명장일세. 하지만 어리석은 황제는 여양왕이 혹시라도 자기 자리를 빼앗을까 두려워 늘 경계하고 사사건건 견제하기 바쁘지. 지금 황제는 국정을 라마승들에게 맡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라마승들에게 의존하고 있네. 거기다 매일같이 술과 여자에 빠져 있으니 조정 대신들은 서로 파벌을 만들어 서로 대립하며 자기 이익 챙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지. 이렇게 어리석은 황제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큰 도움을 받고 있는가. 그런데 지금 그런 황제를 죽여버리면 어찌한단 말인가. 그 말을 듣고 장무기와 한리마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맞는 말이라고 수긍했다. 팽영옥의 말이 이어졌다. 교주님은 천금같이 귀하신 몸입니다. 양어깨에 오랑캐를 몰아내고 이 나라를 부흥시켜야 할 막중한 짐을 떠안고 계신데 어찌 저 옛날 방랑사에서 진시황을 저격하던 창의 역사 흉내를 내시려 하신 겁니까? 두고 보십시오. 우리 거사가 성공하는 날이면 저 높은 용상에 앉을 분은 바로 교주님 당신일 테니까요. 그러자 한리마가 맞장구를 쳤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때가 되면 교주님은 황제 폐하가 되시고 주소전은 황후마마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양좌사와 팽대사님은 좌승상 우승상 자리에 오르셔야겠죠. 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곁에서 듣고 있던 주지학의 두 뺨이 발그레하니 붉어졌다. 수줍은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빛에 스며든 기쁨을 감출 수는 없었다. 그때 장무기가 손사래를 치며 엄숙히 말했다. 두 분은 두 번 다시 그런 말 입 밖에 내지 마시오. 우리 명교는 그저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부귀영화를 탐내서 의병을 일으킨 게 아니오. 교주의 말에 팽영옥은 깊은 감명을 받았으나 생각은 전혀 달랐다. 교주님의 깊은 뜻은 실로 놀라우나 그때가 되어서 천자의 골룡포를 몸에 걸치게 되면 아마 교주님이 사양하고 싶으셔도 물리치지 못할 것입니다. 저 옛날 진교병변이 일어났을 때 조광윤이 황제 노릇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 일을 저질렀겠습니까? 그러자 장무기가 버럭 화를 내며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주지학은 딱 부러지게 거절하는 장무기의 말을 듣는 순간 표정이 싹 변하더니 눈길을 창밖으로 던진 채 더는 말이 없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